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시장 귀퉁이, 제 젊음과 맞바꾼 작은 과일 가게 철수네 청과가 제 인생의 전부였지요.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경매장에서 물건을 떼오고 해 진녘까지 먼지 쌓인 과일들을 정성스레 닦아 손님을 맞던 세월. 그 고단함 속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외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준이가 어릴 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제 세상은 오롯이 민준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라비 밑에서 행여 기죽을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려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싸주던 새벽, 운동회 날 목이 터져라 아들 이름을 부르던 기억, 대학 합격증을 받고 쑥스럽게 웃던 아들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살아가는 이유이자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민준이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워크숍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처음에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난 전화겠거니, 뭔가 잘못된 거겠거니. 현실을 부정하며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차갑게 들려오는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저는 목 놓아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먹먹한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고 세상의 모든 색깔이 빛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고 누군가 제 등을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멍하니 아들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들. 저렇게 건강하고 빛나던 아이가 왜 하필 내 아들이. 수만 번 되뇌어도 답 없는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저보다 더 오열하며 실신하기까지 했지만 어쩐지 그 슬픔이 제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는 탓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게는 수입이 변변찮았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아들이 몇 년 전 결혼하며 들어두었던 생명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저 없어도 아버지랑 수진 씨,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아기까지 걱정 없이 살아야죠. 라며 듬직하게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보험금이 아니더라도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며느리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명확한지, 혹시 아들이 힘든 일은 없었는지 부모된 도리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며느리의 집, 아니 이제는 며느리 혼자 살게 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 집 문 앞에 서니 다시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상복 차림이었지만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물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아가 몸은 좀 괜찮으냐? 힘들겠지만 잠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민준이 보험금 건 말이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사고에 대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 저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보험금이요? 아버님,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돈 얘기부터 꺼내시는 거예요? 장례식 때부터 알아봤어요. 아들 죽음 앞에서도 돈 계산부터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아가, 오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압이 된 도리로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해요? 뭐가 오인데요? 평생 아들한테 돈 달라 소리만 하시더니 죽어서까지 돈을 받아내려 하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에게 돈 달라 소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아들 내외 힘들까봐 변변찮은 가게 수입 쪼개어 반찬이라도 더 해주려 애썼던 세월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치솟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민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했느냐? 제 항변에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보험금, 법적으로 수익자는 저예요. 아버님은 한 푼도 받을 권리 없으시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민준 씨 사고 어쩌면 아버님 때문인지도 몰라요. 평소에 아버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주셨는지 아세요? 효자 노릇하느라 그 인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아들의 죽음마저 제 탓으로 돌리는 잔인함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녕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년 내 아들 죽음 앞에 두고 어찌 그런 망발을... 시끄러워요. 남의 집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지훈이도 보여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수진이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밀쳤습니다. 노쇠한 몸은 힘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고 쿵 소리와 함께 현관문은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의 빈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며느리의 잔인한 민낯.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틀거리는 걸음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내 아들의 죽음 뒤에는, 그리고 저 매정한 며느리에게는 분명 무언가 내가 모르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진실을 밝혀내기 전에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깨어나 칼날처럼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옥불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가리라. 처절한 복수의 다짐이 얼어붙은 심장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짝처럼 내쫓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진이가 내뱉은 모진 말들이 귀청을 때렸고 싸늘하게 저를 밀어내던 그 손길이 살갗에 남아 저릿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진 배신감과 모욕감은 늙은 몸뚱이를 병들게 할 듯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냉담함과 날 선 반응은 단순한 슬픔이나 당혹감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자기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계산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보험금에 집착하는 걸까? 왜 아들의 죽음마저 내 탓으로 돌리려 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의 사고 기록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온 서류 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며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읽었습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 단독 사고. 결론은 명료했지만 그 과정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아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지 않던 외진 국도였고 목격자 역시 불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차량의 브레이크 스키드 마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보고였습니다. 그토록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텐데 아들은 운전 경력도 짧지 않았고
늘 안전운전을 강조하던 신중한 아이였습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러다 문득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꼼꼼하게 무언가를 기록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물건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이어리를 찾아 펼쳐보았습니다. 앞부분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다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S가 또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려는 건지. 나 몰래 무언가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불안하다. 2024년 10월 28일,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다. 지훈이만 아니었다면 2024년 11월 5일, 오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S가 알면,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무섭다. 2024년 11월 12일,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덮어야 할까? 어떤 선택이든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메모 속 S는 누가 봐도 며느리 수진이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명 수진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이어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봤을까? 아들이 이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메모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사무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수진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값비싼 옷을 사입고 미용실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상인이 우연히 백화점에서 그녀가 명품 가방을 들고 쇼핑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어떤 낯선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물론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 앞에서 보였던 그녀의 태도와 보험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메모들을 생각하면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족쇄가 풀렸다는 듯이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의혹과 맞설 수 없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젊은 시절 잠시 형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최 씨 영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은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직감과 넓은 발은 여전했습니다. 최 영감이라면 제 억울한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고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익숙한 납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가면 뒤에 숨은 며느리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막 예리하게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외로운 싸움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영감의 낡은 전파상 안은 특유의 땜남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한 기계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온갖 전자제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최 영감의 작업대만큼은 반짝이는 공구들과 함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젊은 시절 잠시 형사 생활을 했다는 그의 과거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흘러간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한번 문 것은 놓지 않는 집요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 그리고 가슴속에 피어난 의심들을 모두 털어놓았을 때 최 영감은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길게 연기를 내뿜은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자네 오죽하면 나를 찾아왔겠나. 민준이, 그 착하고 반듯한 녀석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나도 믿기지가 않네. 그런데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특히 그 박수진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가 영 마음에 걸리는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빛을 빛냈습니다. 됐네. 자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 늙은이하고 같이 한번 파헤쳐 보세. 내가 비록 지금은 녹슨 땜쟁이 신세지만 사람 속 들여다보는 감 하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께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그의 흔쾌한 동의는 칠흑 같던 제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을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동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 영감은 다짜고짜 며느리에게 덤벼들기보다는 아들 민준이의 주변을 탐문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모으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친구들, 그리고 혹시 아들이 말하지 못한 다른 관계나 고민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최 영감과 함께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와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아들의 직속 상사와 몇몇 동료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민준이가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누자 몇몇 동료들이 최근 민준이가 눈에 띄게 힘들어 보였다는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김 대리님이 가끔 부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통화하시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수화기를 붙들고 그 돈은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없다고 제발 시간을 좀 달라고 애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냥 부부 싸움이려니 했는데 또 다른 동료는 퇴근 후 술자리에서 민준이가 푸념처럼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더군요. 아내가 자꾸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원한다고. 명품 가방이니 해외여행이니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라고요.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마음에 많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은 아들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진이의 사치와 금전적인 압박이 제 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생생하게 느껴져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허름한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최 영감은 자연스럽게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의 경계심을 풀었고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친구는 소주잔을 연거푸 비우더니 무거운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민준이가 한동안 저한테 이혼 상담을 했었어요. 재수 씨 씀씀이를 감당 못하겠다고 이러다가는 집안 거덜 나겠다면서요. 그런데 지훈이 때문에 차마 말을 못 꺼내겠다고 자기가 조금만 더 참아보겠다고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재수 씨한테 싫은 소리라도 한번 했어야 했는데 민준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아들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다니. 저는 또 한 번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히려 더 큰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들의 고통을 몰랐다니요. 정보를 모으는 동안 우리의 움직임은 결국 수진이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가게 문을 막 나서려는데
수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가게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과 완벽한 화장,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싸늘하고 날카로운 기운.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인지 경멸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신다면서요? 뭘 알고 싶으신 건데요? 이미 다 끝난 일 가지고 그러다 아버님만 다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곱게 늙으셔야죠. 괜히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지훈이 데리고 멀리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조용히 계세요. 그게 아버님한테도 지훈이한테도 좋은 길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내용은 섬뜩했습니다. 손자를 빌미로 저를 옥죄려는 비열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런 반응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의 일이다. 아비로서 진실을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너가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제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는 독사처럼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오히려 저와 최영감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이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영감이 아들의 유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낡은 등산 배낭 가장 깊숙한 곳, 작은 방수 주머니 안에 숨겨져 있던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기를 작동시키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몇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의 날짜는 사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등산 배낭 속에서 발견된 소형 녹음기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최영감과 저는 숨을 죽인 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아들 민준이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다투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마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또 마련해? 당신, 나 몰래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이 손댄 그 돈, 출처가 어디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상대방이 뭐라고 소리치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목소리의 톤이나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는 명백히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수진이가 또다시 거액의 돈 문제에 연루되었으며 심지어 그 돈의 출처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어떤 낯선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야, 김민준 씨! 마누라 단속 똑바로 안 해? 당신 마누라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 줄 알아? 당장 다음 주까지 원금 일부라도 막지 않으면 당신 집구석 풍비박산 나는 수가 있어.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누구신데요? 제 아내가 무슨 돈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긴 뭘 몰라. 박수진이 그 여자가 당신 이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데 어디 발뺌이야? 당신 마누라가 당신 보험금이라도 타서 갚는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는데 그거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다음 주까지 연락 없으면 당신 회사든 집이든 찾아가서 개망신 줄 테니 그렇게 알아. 통화는 일방적인 협박과 함께 끊겼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 몰래 사채를 썼고 심지어 내 아들의 이름까지 팔았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담보처럼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다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자네, 정신 차리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박수진이가 사채에 손을 댔고 그 빚 때문에 자네 아들이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던 걸세. 아들의 다이어리에 적힌 큰돈, S와의 관계가 힘들다, 진실을 알게 되면 파국이라는 메모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사채 빚과 그로 인한 협박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파일은 사고 전날 밤 아들이 혼자 남긴 듯한 독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수진이는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그 사채업자라는 인간은 나를 죽일 듯이 협박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 그랬다가는 수진이가 지훈이는 또 어떻게 하고 차라리 내가 다 안고 아니야, 그건 안 돼. 내일 그 인간을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겠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들은 사고 당일 그 사채업자를 만나러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라 사채업자와 연관된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어쩌면 며느리 수진이가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빚을 갚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내 아들을. 생각만 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끔찍한 가설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녹음 파일을 즉시 백업하고 자신의 형사 시절 인맥을 총동원하여 통화 속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찾았네. 그놈. 악질 중에 악질 사채업자야. 이름은 황두식이란 놈인데 전과도 여러 개 있고 더 무서운 건 그놈 주변에서 돈 문제로 얽혔던 사람들이 몇 명 실종되거나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소름 끼치는 정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가정 불화나 보험금 사기 사건이 아니라 악질 사채업자가 연루된 강력 범죄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수진이는 그저 돈에 눈먼 철부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고 그 대가로 남편의 목숨을 내놓았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녹음 파일, 며느리의 사채 내역, 그리고 악명 높은 사채업자의 존재.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황두식 같은 악질 사채업자가 순순히 수사에 협조할 리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최 영감, 심지어 손자 지훈이에게까지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최 영감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자네. 이제부터는 더 위험해질 수 있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자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저 악마 같은 것들을 심판대에 세워야지. 내가 자네 곁을 지킬 테니 너무 걱정 말게. 그의 든든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기꺼이 그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수진이와 황두식은 어떤 발악을 하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이미 두려움을 삼키고 남을 만큼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손에 쥔 순간 저와 최 영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했지요. 최 영감의 낡은 전파상 뒷방,
희미한 백열등 아래 마주 앉아 저희는 몇 시간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장 이 녹음 파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명백한 증거잖아. 제가 흥분해서 외치자 최 영감은 제 팔을 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만 진정하게. 물론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네. 하지만 저쪽도 바보가 아니야. 특히 그 황두식이라는 사채업자. 보통 악질이 아니라고 했자는가. 우리가 섣불리 경찰에 이걸 넘기면 그놈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시간이 생길 수도 있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최 영감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박수진이를 먼저 흔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걸세. 남편 죽었지. 사채비 똑똑 들어오지. 우리가 뒤를 캐고 다니지. 아마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 이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아주 교묘하게 암시해서 저 여자가 스스로 무너지거나 황두식이에게 연락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걸세. 우리가 그 틈을 노리는 거야. 위험 부담이 따르는 계획이었지만 달리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첫 번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최 영감이 예전에 쓰던 구형 핸드폰과 대포 유심칩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익명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어떤 문구를 넣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녀를 압박할 수 있을까? 몇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당신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황두식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시죠. 메시지를 전송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 그보다 어떤 후폭풍이 닥쳐올까? 불안과 일말의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최 영감은 만일을 대비해 제 가게 주변과 수진이의 집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감시망을 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최 영감의 연락책으로부터 수진이가 새벽부터 집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누군가와 미친 듯이 통화하고 고함을 질러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황두식에게 연락해서 제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따지고 들었겠지요. 저희의 예상대로 그녀는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반격은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했습니다. 며칠 뒤 제 가게에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제가 가게 물건을 빼돌리고 있으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 가게 내부를 둘러본 뒤 돌아갔지만 그 과정은 제게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명백히 수진이의 짓이었습니다.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 지훈이를 더욱 노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했을 뿐 아니라 아이에게 저에 대한 온갖 험담을 주입시킨 모양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어렵게 알아낸 바에 따르면 수진이는 지훈이에게 할아버지가 엄마 돈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식의 끔찍한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어린 손자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수진이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과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는 이전의 히스테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변호사가 나서서 법적인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제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수진이를 괴롭히고 있으며 특히 어린 지훈이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박수진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시아버지의 부당한 압박과 의심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자인 김지훈 군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 번 더 박수진 씨나 김지훈 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 시 저희는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는 바입니다. 변호사의 냉랭한 경고를 듣는 동안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날뛰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가게 안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잠식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가진 가장 약한 고리, 손자 지훈이를 인질 삼아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싸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 복수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특히 아무 죄 없는 지훈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낡은 액자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를 보며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속삭이던 지훈이의 겁먹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묻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내 손자를 구해내야 한다. 수진이의 발악은 오히려 그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 영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영감, 나 절대로 포기 못하겠네. 저것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지훈이를 방패 삼아 협박해도 나는 끝까지 갈 걸세.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손자를 위해서.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던진 반격의 칼날은 역설적이게도 제 복수의 의지를 더욱 강철처럼 벼려놓았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냉철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들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의 전방위적인 압박, 특히 손자 지훈이를 이용한 비열한 협박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뎌지는 듯했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지훈이가 울면서 제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 복수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손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회의감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멍하니 앉아 한숨만 내쉬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최 영감은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며 위로했습니다. 철수 자네, 마음 약해지면 안 되네. 지금 자네가 흔들리면 저 악독한 것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지훈이, 물론 안 됐지. 하지만 생각해보게. 저런 어미 밑에서 계속 자라는 게 과연 아이에게 좋은 일일까? 진실을 밝히고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결국에는 아이를 위한 길일 수 있다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지훈이를 다시 만나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 놓은 거짓의 벽을 허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감시와 유치원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이 수진이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 그녀가 잠시 지훈이를 동네 작은 공원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는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엄마들과 수다를 떠느라 잠시 아이에게서 시선을 뗀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품에 넣고 다니던 지훈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작은 로봇 장난감을 챙겨 들고 미친 듯이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멀리 모래밭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장난감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작은 뒷모습. 제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제 목소리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과 함께 두려움,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으면 저럴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품에서 로봇 장난감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지훈이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거잖아. 할아버지가 고장난 거 고쳐놨어. 아이는 로봇 장난감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제 옷깃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우리 지훈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아이 앞에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 진심은 전해졌기를 바랐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만나면 혼난다고. 아이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절대로 아니야. 할아버지는 우리 지훈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오해가 있어서 그래. 언젠가는 우리 지훈이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짧은 만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통화를 끝낸 수진이가 이쪽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훈이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수진이는 제 품에서 지훈이를 거칠게 떼어내고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지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민준 씨가 죽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빼앗으려고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오늘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접근 금지 신청하고 당신이 지훈이한테 접근 못하도록 만들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녀는 울부짖는 지훈이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입에 잘 되지 않던 독한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 복수가 과연 정당한가?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이 결국 아무 죄 없는 손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것은 아닌가. 술잔 위로 아들의 얼굴과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멈추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릴까. 하지만 술기운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수진이는 영원히 자신의 죄를 숨긴 채 지훈이를 기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고 지훈이는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엄마의 손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훈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아닐까. 그래, 포기할 수 없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훈이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면서 수진이와 황두식을 올가맬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경찰과 법을 통해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후에 지훈이를 안전하게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마음속 딜레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라는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눈물이 역설적으로 제게 가장 차갑고 냉철한 결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복수의 여정은 더욱 어둡고 험난해지겠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손자 지훈이를 향한 수진이의 비열한 압박과 제 마음속 깊은 고뇌는 역설적으로 저를 더욱 강하고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수진이와 황두식 그 두 악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이고도 반박 불가능한 증거, 즉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아들의 녹음 파일은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활한 그들을 완벽하게 올가매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사고가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 혹은 직접적인 증언이 절실했지요. 저와 최 영감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 아들의 다이어리와 녹음 파일, 수진이의 사체 내역, 황두식의 전과와 악평, 동료와 친구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빠진 고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아들의 사고 당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차량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 정말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인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예전 형사 시절 알고 지내던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은밀히 아들의 사고 기록과 차량 검사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보고서상으로는 명확한 조작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브레이크 오일 라인 쪽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사고 충격 때문인지 사전 손상인지는 이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불씨를 키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수진이와 황두식의 관계에 대해 귀띔해 주었던 황두식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그 남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얼마 전에 황두식이 밑에서 운전기사 노릇하다가 얼마 전에 찍혀서 쫓겨난 놈 하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놈이 술김에 그러더군요. 황 사장 지시로 어떤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돌려서 망치로 박살내고 강물에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차 브레이크 쪽에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황 사장이 시켜서 다른 놈들이 작업하는 걸 얼핏 봤다는 겁니다. 차종이나 시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김민준 씨 차 같아서 이거 영감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아들의 블랙박스는 사고로 분실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기되었으며 브레이크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직 운전기사를 찾아내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황두식에게 쫓겨난 몸이라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최 영감과 저는 수소문 끝에 그 운전기사가 숨어 지내는 지방의 한 허름한 여인숙을 찾아냈습니다. 그를 만나는 과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황두식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동선을 바꾸고 한밤중에 비밀스럽게 접선해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운전기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최 영감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 그리고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 제시에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황두식의 지시로 파기하고 강물에 던졌으며 사고 며칠 전 황두식의 수하 2명이 밤늦게 어떤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주변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기억나지 않지만 차종과 색깔이 아들의 차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또한 황두식이 민준이가 너무 캐고 다녀서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없애버리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정황상 사고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언을 녹음하는 것과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대신 철저한 신변 보호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아들의 녹음 파일, 며느리의 사체, 황두식의 악행,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직 운전기사의 증언과 녹취. 이 모든 것을 엮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완성했습니다. 최 영감과 저는 밤새도록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녹음 파일들은 수진이와 황두식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시간, 아니,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이 닥쳤습니다. 저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인지, 아니면 전직 운전기사의 배신을 눈치챈 것인지, 황두식의 수하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제 가게 주변과 최 영감의 전파상 주변을 노골적으로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제 가게 자물쇠가 부서져 있고 내부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둔 상태였지만 그들의 협박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의 어두운 골목에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처먹었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어디서 긁어부스럼이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 놈 손주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들의 입에서 지훈이의 이름까지 나오자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달려들 뻔했지만 최 영감이 저를 말리며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악마들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어린아이까지 위협하는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모든 것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당연히 받게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 내가 겪었던 모멸감과 배신감을 그들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최 영감과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증거 제출 및 신변 보호 요청. 최 영감이 가장 신뢰하는, 현재는 퇴직했지만 여전히 경찰 내부에 영향력이 있는 전직 동료 형사에게 모든 증거 자료 사본을 넘기고 전직 운전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과 함께 저희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 단, 수사 착수 시점은 우리가 조율한다. 지훈이의 안전 확보. 수진이와 황두식이 체포되기 직전 미리 협조를 구해둔 아동보호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훈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아이가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심리 상담사의 도움도 받는다. 덧놓기. 평소 수진이가 자주 드나들던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나 그녀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참석하는 사교 모임 같은 곳을 이용한다. 최 영감의 인맥을 통해 마치 새로운 투자나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진이를 유인한다.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은근슬쩍 노출시키거나 그녀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게끔 유도하는 대화를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다. 언론 플레이. 위 3단계의 결과물과 함께 우리가 가진 핵심 증거 중 일부를 가장 파급력 있는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한다. 제보 시점은 경찰의 공식 수사 발표 및 체포 시점과 맞물리도록 조율하여 파급력을 극대화한다. 이는 법적 처벌과 별개로 그녀의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함이다. 동시 체포 및 공론화. 경찰과 협의된 시점에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경찰이 수진이와 황두식을 체포하도록 한다.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한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하고 어쩌면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내 손자를 지키며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계획은 세워졌으며 협력자들과의 조율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무대를 열기 위한 방아쇠를 당길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밤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을 청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꼭 내 억울함을 풀어주마.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것이야. 하늘에서 조금만 더 지켜봐 다오.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D-Day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막상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지훈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최 영감과 미리 연락해둔 아동심리 상담사, 그리고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른 아침 지훈이를 특별 캠프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서 제잘거리는 지훈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보호시설에 맡기고 담당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각별한 보살핌을 부탁했습니다.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 빨리 데리러 와야 해요. 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수진이를 덫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의 지인이자 수진이가 평소 잘 보이려 애쓰던 중견기업 사모님 역할을 맡은 연기자가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남편 몰래 하는 거라 믿을 만한 사람하고만 상의하고 싶어서. 그리고 돌아가신 김민준 씨 일 말인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후에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잠깐 볼까?
사채 빚에 시달리고 저와 최 영감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수진이는 이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최 영감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수진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짜 사모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요즘 시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내가 듣기로는 무슨 녹음, 파일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혹시 남편분이 남긴 건가? 이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가짜 사모님이 에이, 괜찮아.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혹시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대신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래야 나도 돕지. 라며 회유하자 결국 수진이는 경계심을 풀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그 인간이 죽기 전에 뭘 알았는지 자꾸 캐묻고 다니고 돈 때문에 협박까지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채업자 황두식이란 놈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보험금만 받아서 빚 갚고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녹음 파일 그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만 없애면 되는데.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최 영감과 함께 미리 약속된 언론사 기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로 핵심 증거 파일들의 녹음 파일 일부, 수진이의 사채 내역 요약본, 그리고 방금 확보한 수진이의 자백 영상 클립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 영감은 신뢰하는 전직 형사 동료에게 모든 증거 원본과 함께 전직 운전기사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방금 확보한 수진이의 자백 영상을 전달하며 즉시 수사 착수 및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게 인터넷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명 기업 며느리, 남편 사망보험금 노리고 사채업자와 공모 의혹, 충격적인 녹취 파일 공개. 기사에는 아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일부와 수진이의 사채 내역, 그리고 VIP 라운지에서의 자백 영상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고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수진이와 황두식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온 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찰들이 수진이의 집과 황두식의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보고 망연자실해 있던 수진이는 집에서, 황두식은 사무실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TV 생중계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졌습니다. 수진이는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악을 쓰며 발악했고 황두식은 끝까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들의 시대는 끝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치소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철문과 복도를 지나 도착한 접견실은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절망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초췌한 수감복 차림의 수진이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푸석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여전히 도끼와 원망으로 이글거리는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 역시 얼마나 초췌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의 증오는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당신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민준 씨 죽은 것도 당신이 평소에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녀는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칠 듯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일말의 후회나 반성을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노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허무함과 내 아들 민준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수진아, 모든 것은 너의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너는 돈 때문에 너를 사랑했던 내 아들을 배신했고 그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그것도 모자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지훈이를 방패 삼아 나를 협박하고 기만하려 했지. 너가 인간이냐?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느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너는 너의 손으로 너의 인생을 파멸시켰다. 너가 그토록 갈망했던 돈. 결국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너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진실과 양심이 이제 너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너의 죄는 돈으로도 너의 그 악어의 눈물로도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생을 저 차가운 감옥 벽 안에서 너가 저지른 짓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살아라. 밤마다 내 아들의 얼굴이 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너를 괴롭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내 아들 민준이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가 악을 쓰며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지독한 피로와 깊은 슬픔만이 남아 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저는 묵묵히 법정을 오갔습니다. 제가 최후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제 아들 민준이의 모습만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하지만 때로는 격정에 복받쳐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믿었던 며느리에게 당한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걸어왔던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시간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들었을 때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부디 제 아들 김민준의 억울한 죽음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법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돈 때문에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슬픔을 겪는 아비가 어미가 나오지 않기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호소는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진이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황두식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의 최고형이 내려지는 순간 수진이는 그대로 실신했고 황두식은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은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듯 티 없이 파랗고 높았지만 제 마음속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낀 듯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싸움은,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제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지훈이를 제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동심리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아이에게 엄마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엄마가 아주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이제 지훈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밥을 잘 먹지 못했으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아이의 불안한 눈망울과 시들어가는 웃음꽃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더 자주 안아주고 더 많이 눈을 맞추고 더 열심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잠들기 전에는 아빠 민준이가 어릴 적 좋아했던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깨어 울면 말없이 안고 등을 토닥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아이를 달래주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자 지훈이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훈이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켜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아이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보험금은 예정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액 지훈이의 이름으로 신탁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아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돈은 오직 지훈이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만 쓰일 것입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의 작은 과일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비좁고 초라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오면서 가게는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편에 작은 나무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가게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제가 과일을 다듬는 옆에서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과일 이름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복수의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깊은 상처는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흉터는 아물지 몰라도 그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겠지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지독한 허무함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게에서 웃고 떠드는 젊은 부부를 보면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해맑게 제잘거리며 제 옷자락을 잡아끄는 지훈이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로서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아들 민준이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은 이제 할아버지로서 손자 지훈이를 온전한 사랑으로 품고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갚아나가려 합니다. 해질녘 시장 골목길을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제 투박하고 주름진 손에는 이제 무거운 과일 상자 대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저의 길고 처절했던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자 상처 입고 남겨진 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늘에 있는 내 아들 민준이가 부디 이제는 모든 고통을 잊고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제 곁에 남은 내 소중한 손자 지훈이가 부디 세상의 아픔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배우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오늘도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묵묵히 그리고 감사히 살아갈 것입니다.